국가무역위원회라고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들어갖고 그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피터 나바로라는 교수를 시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의 슈퍼마켓의 모든 진열품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막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은 백악관에 딱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중국을 치려고 트럼프가 마음을 먹었구나.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과의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그게 뭐지? 하는 반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투키디데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예, 역사학자예요. 옛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역사학자고. 근데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 우리 신하영 아나운서가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파르타, 고대 스파르타하고 그리고 아테네의 전쟁이에요. 당시의 패권국은 스파르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고 나서 신흥시 패권국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던 때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성해지고 결국엔 이제 둘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사,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기술한 사람이 바로 이 역사가 투키디데스예요. 근데 이 투키디데스가 위대한 점은 그냥 전쟁사를 기술한 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남긴 말이 그거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투키디데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기존 패권국이 있고 신생 패권국이 막 도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지난 500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을까? 했더니 16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6번의 경우에서 무려 12번이 전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은 기존 패권국이고 중국은 누가 뭐래도 떠오르고 있는 신생 패권국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요새 이제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무역전쟁.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전쟁.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맨날 협상해갖고 끝날 것 같더니 또 안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오면서 나오는 얘기가 저 트럼프 대통령 변덕을 누가 할까라고 얘기들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물론 이제 무역전쟁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백악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국가무역위원회라고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들어갖고 그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피터 나바로라는 교수를 시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의 슈퍼마켓의 모든 진열품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막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은 백악관에 딱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중국을 치려고 트럼프가 마음을 먹었구나.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과의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쟁은 아주 예전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경쟁,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불안, 경고, 이런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부터 조금 견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대탕트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이미 미국은 중국이 언젠가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불거진 거는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죠, 미국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금융 위기가 닥치고 미국 경제가 막 가라앉았어요. 중국은 그때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세계 경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미국도 회복을 좀 빨리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져갖고 이렇게 딱 봤더니 어라? 중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11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피보트 투 에이시아라고 아시아 회귀 정책 혹은 재균형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리밸런싱이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시아로 온다는 얘기예요. 뭘 하러? 중국을 견제하러.
그래서 그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사실은 한국이 되게 좋아했어요. 야, 미국이 이때까지 중동 갖고 맨날 그러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아시아 온댄다. 한국이랑 같이 뭐 한댄다. 여기서 그 피보트 에이시아에서 아시아는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동남아시아. 왜? 그 중국의 남중국해라고 있죠. 동남아시아가 이제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라든지 전부 다 그쪽에 있는데 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중국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베트남이야 뭐 전쟁까지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여기에 공을 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따졌을 때 사실은 트럼프 이전부터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나온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탈퇴를 했어요. TPP 기억나세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이게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해갖고서는 경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예요. 다자간의 협정을. 근데 이게 그냥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협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TPP만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이 EU, 그러니까 유럽 쪽하고도 TTIP라는 또 다른 이제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그리고 TPP를 하고 TTIP를 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 경제가 미국의 경제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블락의 마켓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오는 국가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왕따 전략을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원대하게 사실은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취임하고 3일 만에 TPP를 탈퇴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바마는 조금 외교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고 트럼프는 그냥 무자비하게 힘써서 견제를 하고 있을 뿐이죠.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전후에 그리고 냉전 이후에 누가 뭐래도 미국은 초강대국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리더입니다. 리더로서의 권위나 뭐 짱으로서의 어떤 권력 같은 걸 누릴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반정된다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좀 양보도 해야 되고 손해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환경기금을 낸다면 좀 많이 내줘야 되고 그리고 ODA라고 하죠. 우리가 뭐 지원금을 저개발 국가에다 준다 그럴 때 좀 이렇게 많이 좀 펑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걸 왜 하냐는 거죠. 우리 어차피 1등 국가인데 누구든지 우리가 그러면은 네 하고서는 꼬리를 내릴 텐데 누구든지 우리를 따라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만 하겠다. 뭐 같이 어우러서 가야 돼요. 우리 뭐 다자간의 협의를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경제적인 이야기를 쭉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경제 기관들 그리고 투자은행에서 2030년이나 35년이 되면은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거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력만 뛰어나다고 세계 1등 국가가 되진 않죠. 리더가 되지도 않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군사력이 필요하죠. 군사 대국 1위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이에요.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리고 2위는 어딜 것 같아요? 러시아예요. 그리고 3위가 중국인데 전 세계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어요. 문제는 중국만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미국도 열심히 쓰고 있고 워낙에 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힘든 거예요. 이런 재래식 기술을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드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무기를 개발을 하는 거. 뒤집어 버린 거죠, 게임을. 대표적인 케이스가 핵무기. 맞아요. 근데 핵무기는 미국이 쌓이고 넘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뭘 하느냐? 요새 굉장히 뜨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요새 화웨이 얘기 많이 나오죠? 연관이 조금 있어요, 그게. 사실은 안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미국 하원에서 이미
GTE하고 화웨이는 미국 안보에 굉장히 위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는 중국 장교 5명, 중국 군인 5명, 장교 5명이 해킹 행위를 했다, 조직적으로. 그래갖고 미국에서 기소가 된 바도 있어요.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2015년에 조약이 맺혀집니다. 시진핑하고 오바마하고. 그래서 우리 잠시 이거 관두자. 그래서 이제 해킹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옛날 생각하듯이 그냥 산업체에 뭐 이렇게 들어가갖고서는 기술 막 훔쳐내고 이런 스파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걸 마비를 시킨다든지 그게 가능해졌어요. 전쟁을 했을 때 제트기가 먼저 뜨지 않아요. 정보통신, 민공위성 다 끊어놓는 걸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중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지만 중국 정부의 뒷받침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법률적인 이유로 인해서 화웨이나 GTE나 그리고 거기서 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통신이나 이쪽의 기업들은 정보를 중국 정부에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정치난이나 아니면 경제난에서 보고 있는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 무역 전쟁, 화웨이, 뭐 GT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전부터 미국도 준비를 해왔고 중국도 감수를 하려고 생각을 해왔었던 두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